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을 이어주는 유품 정리. 70세 사망법안 가결의 저자 가키아 뮤의 신작 장편소설 시어머니 유품 정리가 문예춘추사에서 출간되었다. 독특한 상상력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과 메시지, 특유의 재치 있는 전개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가 가키아 뮤는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나 결혼이나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현대사회 문제를 주요 소재로 하여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소설 시어머니 유품 정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시어머니 유품 정리를 시작한 며느리 모토코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50 중반의 며느리 모토코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집을 찾게 된다. 유품 정리 업체의 비싼 비용 때문이기도 했지만 20평 남짓의 집이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유품 정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내 집안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양의 유품들에 아연 실색하고 잊고 절망하고 만다. 남편의 초등학교 교과서, 시아버지의 40년치 월급 명세서, 50권이 넘는 앨범과 유통기한 6년이 넘은 식용유는 차라리 처분하기 쉬운 편이다. 방마다 딸려있는 벽장과 옷장에는 옷가지들이 넘치고 주방의 식료품을 비롯해 생필품과 전자제품 등 집기들이 온 집안을 점령하고 있다. 하루하루 짐들을 꺼내고 분리수거하고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정리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날로 깊어간다. 그러나 기대도 하지 않았던 아파트 이웃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시어머니가 얽힌 일화들을 듣게 되면서 불신과 원망, 미움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진다. 잘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천천히 보게 되면서 며느리 모토코와 남편의 생활도 조금씩 변해간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이 평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 한다면 한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죽은 후 남겨진 물건, 즉 유품이 아닐까.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유품을 정리하는 모토코는 소설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떠올린다. 지저분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시어머니와 달리 모토코의 친어머니는 죽음이 오기 전 반지 하나만 남긴 채 유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감탄하고 그리워하며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깊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모토코는 생전에 시어머니가 매일 그날의 일들을 적은 공책을 발견한다. 한편 그렇게 유품 정리를 모두 끝낸 그날 저녁, 모토코에게 남동생 부부가 고향집을 처분하며 발견한 친어머니의 생전 일기장이 도착한다. 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남긴 2개의 일기. 모토코는 2개의 일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 간 것처럼 여겼던 두 어머니의 가려진 진솔한 삶의 면모를 마주한다. 어쩌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나아가 우리에게는 두 어머니가 생기게 되는데 소설 속에서는 이 복잡하고도 미묘하면서 그리움이 묻어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책
시어머니 유품 정리 중에서 일부분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키야 미우 지음, 문예 춘추사 출판. 간신히 4층에 도착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다. 시어머니인 다키가 70대 후반이 된 후에도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지에 계속 살았던 일을 생각하면 그 체력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렇지만 남아도는 그 체력 덕분에 며느리인 나는 긴 세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건 그렇고 유품 정리는 며칠이나 걸릴까?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다. 그러니 쓰레기는 상당량에 이를 것 같다. 아, 어쩌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나? 당연하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그 순간 공포감을 닮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50이 넘은 무렵부터 모토코는 체력이 쇠퇴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졌다. 시어머니 장례식은 지난주에 갓 끝났다. 그토록 건강하던 사람이 뇌경색으로 허무하게 가버릴 줄 상상도 못했다. 외아들인 남편은 늘 야근이 많아서 혼자 정리를 하러 다녀야 한다. 교외에 있는 3DK 집은 전철역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한 위치인데도 집세는 한 달에 80만 원이나 한다. 그걸 생각하면 한가롭게 있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방을 빼지 않으면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 10여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2층 단독주택을 팔고 같은 K시에 있는 이곳 단지로 이사 왔다. 그때까지 살던 집은 1층에 커다란 하기다시창이 2개나 있어서 나이든 여자 혼자 살기에 무섭다는 이유였다. 이사할 집을 아들 내외 가까이가 아닌 K 시내로 정한 이유는 근처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 동네를 떠나기 싫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독주택에 살던 무렵은 매달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오라며 부르곤 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로는 아이가 훌쩍 자란 탓도 있겠지만 그다지 빈번하게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모토코는 여기 단지의 일이나 주변은 별반 알지 못한다. 문 앞에 서서 호리우치 야수라고 시아버지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바라보았다. 시아버지는 이곳에 산 적이 없지만 명패는 남자 이름이 방범산 좋다고 시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다. 모토코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열쇠 구멍에 꽂았다. 순간 가슴이 아릿해진다. 시어머니가 없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묵직한 철문을 앞으로 당긴다. 강렬한 쓰레기 악취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겨울이어서일까? 아니면 식재료는 모두 냉장고에 들어있는 걸까? 발을 한 발 들여놓았을 때 나도 모르게 멈칫했다. 방 안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인다. 스르륵. 창을 여는 소리? 아니면 닫는 소리? 누가 있는 걸까? 설마. 그러고 보니 언제인지 위아래층과 옆집 소리가 잘 들린다고 시어머니가 말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단지가 지어진 지 40년이 지났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비좁은 현관을 내려다보니 운동화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흰색 바탕에 보라색 꽃무늬 1켤레,
다른 하나는 금색이다. 꽃무늬와 화려한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전쟁 후 아오모리의 여학교를 졸업하고 예의 범절을 익히기 위해 상경했다고 했다. 당신은 신부 수업을 위해 도시의 상류 가정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예의 범절과 가사를 배우는 풍조가 전국에 있었던 것 같다. 시어머니는 분교구나 아라카와구 같은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의 집에 한동안 지냈는데 그 집 사모님의 소개로 철강 회사에서 일하던 같은 아오모리 출신인 남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60년 이상이나 도쿄에서 살았다. 하지만 꽃무늬 운동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세련된 도시적 감각은 끝내 몸에 익히지 못한 듯하다. 그런 시어머니에 비해 15년 전에 돌아가신 친어머니는 센스 있는 여성이었다. 평생 북쪽 지방에서 산 친어머니는 격식을 잘 구분했고 수수한 편이지만 평소에 기품 있고 상질의 옷을 입었다. 꽃무늬 운동화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모토코는 시어머니의 화려한 운동화를 흘깃 보면서 검은색 부츠를 벗어 가지런히 두고 살그머니 복도로 발을 내딛었다. 도둑도 아닌데 살금살금 걸을 필요는 없지만 천정 부근에 시어머니 홀령이 떠다니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부재일 때 내가 사는 곳을 남들이 보는 건 누구라도 싫기 마련이다. 차를 같이 마시는 친한 친구가 와도 기껏해야 방안을 대충 둘러보는 정도일 테다. 그런데 원래는 남이던 며느리인 내가 서랍 속과 옷장과 벽장 안까지 전부 보려 한다. 하물며 멋대로 필요 불필요의 판단을 내리고 쓸만한 물건은 가져가고 필요 없이 여기는 물건은 가차없이 버리려 한다. 네 멋대로 버리지 말거라. 만일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새된 소리로 화를 낼 것이다. 짧은 복도를 몇 걸음 옮기자 주방이 있고 바닥에는 종이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들여다보니 즉석 식품과 종이팩 사과주스 등이 빼곡히 들어있다. 무슨 일이건 손이 빠르던 시어머니도 밀려오는 세월의 파도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식사 준비하는 게 성가셨는지도 모른다. 싱크대에는 찻종지 하나와 찻 주전자가 놓여 있다. 찻 주전자 뚜껑을 열어보니 차 찌꺼기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 냉장고 문에 손을 댔다. 죄송해요. 열게요. 나도 모르게 나지막히 입속에서 속삭였다. 사후 세계 따위는 눈꽃만치 믿지 않는데 하필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다. 머뭇머뭇 냉장고를 열자 아니 어둑어둑할 정도로 식품이 잔뜩 채워져 있었다. 현관에서 여기까지 별로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아서 냉장고 안도 깔끔하리라 여긴 건 착각이었다. 통조림이 많다. 마멀레이드의 딸기잼과 블루베리잼, 땅콩버터의 흑임자 페이스트, 여름 밀감이라고 직접 쓴 스티커가 붙은 잼은 직접 만든 걸까? 안쪽에 연어 플레이크도 보인다. 조림을 담은 작은 병도 각양각색이다. 표고버섯이 들어간 김, 까나리, 성게, 도미살 된장, 잘게 썬 생강조림, 좋기 30개는 됐는데 모두 얼마 먹지 않아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
무슨 맛인지 맛을 보곤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걸까? 그에 비해 친어머니 취향은 확고했다. 잼은 영국 가게의 딸기잼과 마멀레이드 두 종류, 조림은 교토 노포의 김과 잔멸치 산초볶음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모토코가 철든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쭉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달리 친어머니는 식탐과는 무관한 사람이어서 호리호리하고 음식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뚱뚱한 시어머니는 아줌마나 할머니라는 호칭이 딱 맞지만 친어머니는 부인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여성이었다. 냉동실을 열어보니 고기와 생선이 있는데 서리가 끼어 있다. 만두나 볶음밥 같은 냉동식품도 있다. 맨 아래 야채 칸에는 누래진 양상추와 시든 시금치가 있다.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물로 터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뻗으려다 흠칫 멈췄다. 서두르는 건 금물이야. 친구인 후유미가 그렇게 조언을 했었다. 있잖아. 처음엔 그냥 방들을 쓱 돌아봐. 그러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 무턱대고 손대기 시작하면 나처럼 골병이 들어. 유품 정리라는 게 생각보단 훨씬 중노동이니 말이야. 후유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골절을 당한 후 휠체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향집 가까이에 있는 요양시설에 들어갔다. 빈집이 된 집을 치우기 위해 고향집을 찾았다가 채 정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피로로 몸져 눕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비행기와 버스를 갈아타고 고향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정리 작업에 들어갔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은 채 일하다 정신을 차리면 한밤중이라는 하루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며칠을 묵으며 강행군을 한 탓에 일주일 뒤에는 녹초가 되고 10가지 나서 결국 혼자 힘으로 정리하는 걸 포기하고 유품정리 회사를 불렀다고 한다. 이미 반 가까이 처분했는데도 700만 원이나 지불했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낼 수가 없다. 맨션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아이들 모두 사립고에 보냈던 터라 예금도 별로 없다. 더욱이 대학원까지 지나간 딸은 작년에야 취직을 했다. 동갑인 남편은 4년 뒤에 정년을 맞이한다. 남편은 회사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눈치지만 60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확실치는 않아도 생활 유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도 더 아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요즘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자주 회자되는 건강 연령이 50대 중반인 나에게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 생각하면 내일부터라도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충동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몸에 깊숙한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바람이다. 후유미도 나와 같은 생각인 듯 차를 마실 때마다 여행 이야기로 달아오른다. 그러나 서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육아가 끝나면 자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간병과 손자를 돌봐달라는 부탁 같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날아든다. 게다가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한 후의 생활을 생각하면 파트타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경제 상태이다. 후유미는 아들 때문에 알게 됐다. 이른바 아이 친구 엄마다. 시원시원하고 싫은 구석이 없는 성격 때문인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교류가 3년이 넘었다.
그녀와는 공통점이 많다. 같은 나이였고 대학 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졸업 후에도 도쿄에서 취직하고 결혼을 했다. 나는 북쪽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녀는 산인 지방으로 동해 쪽 특유의 높은 습도와 많은 눈의 향수를 느끼는 점도 똑같았고 먹고 자란 생선 종류도 닮아 입맛도 맞았다. 우리들 모두 대학 친구와 결혼하고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그리 많지 않은 월급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파트타임을 시작한 점도 똑같다. 그리고 친정이 모두 지방의 명문가로 유복한 집에서 자란 점도 닮았다. 정신을 차리니 손으로 허리를 짚고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피로감을 느낀다. 이래서는 앞날이 뻔하다. 아침부터 긴장한 탓이야. 출근 시간대에 혼잡한 전철을 타는 것도 오랜만이고 죽음 사람 집에 멋대로 들어오는데 두려움 같은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우리 부부가 사는 맨션에서 여기 교회의 단지까지는 편도 1시간 반이나 걸린다. 양쪽 모두 도쿄도에 속하지만 치바현에 가까운 동쪽에 사는 내 입장에서 보면 도심을 가로질러야 하는 서쪽의 교회 단지는 너무 멀다. 하지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떻게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정신을 다잡고 가지고 온 생수병의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후유미가 말한 대로 처음에 방들을 쓱 둘러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3DK의 구조는 방 3개, 모두 다다미 방이다. 6첩 방이 2개, 4첩 반 방이 하나, 3첩의 주방 바닥은 옛날 생각이 나는 리놀륨이었다. 주방과 거실을 구분하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어수선하지만 난잡하지는 않았다. 시어머니의 나이와 체력을 감안하면 훌륭한 편이다. 어머,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흡사 방금 전까지 에어컨 난방이 켜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베란다를 보니 바지랑대에 걸어둔 걸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3주 동안 두툼한 커튼은 열린 채인 듯하다. 레이스 커튼 너머로 눈이 부실 만큼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베란다가 남향이면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구나. 벽에는 오디오 선반이 있고 그 옆에는 텔레비전과 불단, 커다란 책장, 방 한가운데는 코다치가 놓여 있고 휠체어와 방석 옆에는 잡지와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처방전 봉투 따위도 많았다. 책장에는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맨 아래 칸에는 가장자리가 둥글게 다른 북 케이스에 든 국어 사전과 20권이나 되는 백과 사전, 식물 도감 등 고색 창연한 책이 꽂혀 있다. 이런 책들은 오래된 서점에서도 받지 않을 텐데 보기에도 무거울 것 같은데 이것들도 쓰레기 버리는 곳까지 옮겨야 하나? 허리를 삐기 전에 허리 보호대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몇 년 전 허리를 삐끗했을 때 병원에서 받은 게 집에 서랍에 있을 것이다. 벽에 걸린 CD 선반을 보려고 방을 가로지르려 한 순간이었다. 코다치 이불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는 찰나 코다치 상판을 손으로 짚었다. 어머, 따뜻하네. 이것도 햇빛 때문인가? 햇빛을 바로 받는 것도 아닌데 상판이 이렇게까지 따뜻하다니.
설마 하고 생각하면서도 코다치 이불을 들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분명 따뜻했다. 이건 햇빛 때문이 아니야. 누가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던 거야.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다. 무서워졌다. 설마 그럴 리가. 아, 그렇구나. 분명 요 3주 동안 계속 전원을 켜둔 게 틀림없다. 시어머니는 마트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기절해서 구급차로 옮겨져 그대로 입원을 했다. 그 후 이곳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깜빡 코다츠 전원을 끄지 않고 마트에 간 거야. 그 후에도 시어머니가 입원한 동안 남편이 회사 퇴근길에 여기에 몇 번 들러 건강보험증이나 연금수첩, 은행 현금 카드 등을 찾아가지고 간 적이 있다. 그때 남편은 코다츠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야. 전원을 끄기 위해 바닥에 흩어진 잡지를 정리하면서 눈은 전선 코드를 더듬던 때였다. 어머, 양팔에 소름이 돋았다. 코드는 콘센트에서 뽑힌 채 바닥 위에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역시 방금까지 여기에 누가 있었던 건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서 발소리와 창문을 여닫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위아래층이나 옆집 소리가 아니라 이 방에서 난 소리였나?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제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책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책 속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이 2023년 올해 첫 영상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